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경근육 과제제한 접근법의 개념과 적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마 그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제 토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런 과제제한 접근 방법에 대한 컨셉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과학적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 컨셉이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 컨셉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필로소피를 가지고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제 가장 먼저 이론적 배경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토나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학적 베이스가 깔려 있고 거기에는 특히나 그런 뉴로플라스티시티라던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신경학적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치료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배경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과제지향적 또는 활동 기반 훈련과 운동 방법들이 기존의 그런 치료적인 부분들, 트레이닝적인 부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모터 트레이닝들을 진행을 할 때, 특별히 조금 더, 아셔야 되는 부분들, 구축을 극복한다던가, 근력 운동을 한다던가, 뭐 CIMT나 트레이드밀, 서킷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하세요. 이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지 이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치료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판단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신경과제 근육 과제 지향 접근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예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리치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움직임이 갑자기 어떤 사람은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잘 수행되지 않아. 그럼 이거 왜 그런 걸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점을 뭐 어떻게 치료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 결국에는 우리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에서의 근간일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운동조절 이론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다면은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운동조절 이론입니다. 이 운동조절 이론이 조금 조금씩 과학적인 업데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적혀 있는 신경재활 모델들이 치료 방법들이 점점 더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과제지향 훈련까지 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반사이론 뭐, 옛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사이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떤 과학자가 뭐 그 시절에는 과학자기도 하고 뭐 철학자기도 하고 발명가기도 하고 뭐 미술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심심한 거야.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지? 심심한데 마침 그 옆에 개구리가 있었네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죽어 있는 개구리한테 전기로 지지직 지졌어요. 막 여기서 또 막 전기 없다고 하면 뭐 전기 뱀장으로 지졌다고 칩시다. 지졌어요. 지지지직 지지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바바바바바박 하면서 막 개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찾았다 한 거예요. 뭘 찾았어요? 아, 동물이 또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나는 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아, 무언가 자극을 주니까
그 자극에 맞추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게 반사이론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반사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자극, 스페시픽 스티뮬레이션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춘 리셉터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떠한 액션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반사이론인데 여기 반사이론을 컨셉을 가지고 이제 치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치료들이 만들어졌냐면 내가 어떠한 자극을 주게 됐을 때 그 자극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뭔가 더 좋은 자극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보바스에서의 뭔가 자극을 주는 방법, 보이타에서 뭔가 자극을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막 발전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조금 더 단순한 근육의 재교육이었겠죠. 예를 들어 힘이 없으니까 근력 운동 시켜. 야, 너 움직임이 뻣뻣해. 뭐 스트레칭 시켜.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반사이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극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 뭐 얼음 자극도 주고 뭐 꼬집기도 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겠죠. 스탠딩이라는 자극도 주고. 그런데 반사이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허점이 너무 많죠. 어, 예를 들어 그런 또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반사이론 다 좋은데 너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 지금도 뭔가 지금 다 하얗죠? 조용한 하얀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아무런 자극도 없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너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해부학이 발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해부학이 발전이 되면서 머리도 까고 뇌도 보고 이렇게 찔러도 보고 이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수직계층 이론이라는 이제 개념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수직계층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왜 그런 보수적인 회사에서 상명하복의 체계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머리가 있어요. 뇌가 있고 그 뇌에서 척수를 타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명령이 전달을 시키는 거죠. 지금도 이 수직계층 이론에 대한 컨셉이 거의 여러분들이 하는 치료 방법에 많은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뇌가 대빵이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거를 명령을 내린 거에 수행을 하는 역할들이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뇌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직계층 이론에 대한 컨셉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움직임을 내가 좋은 움직임을 이렇게 되먹임을 하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통해서 브레인이 무언가 좋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좋은 변화가 나타나서 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뇌에 대해서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좋은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랑 반사이론이랑 겹쳐져 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지금 이 가운데 적혀 있는 신경 촉진 치료들의 근간입니다. 베이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두 가지의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이론이 나오고 업데이트는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베이스 프레임이죠. 그 베이스 라인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수직계층 이론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반사 이론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브레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도 알겠고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나눠서 뭔가 근육을 지배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들이 또 연구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의 허리에 척수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반신마비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다리는 이렇게 다니고 뒷다리는 질질 끄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한테 트레드밀에 올려서 이 서스펜션을 걸어놓고 트레드밀을 작동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뒷다리가 이렇게 부드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탁 이러면서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직계층 이론으로 따지자면. 왜냐면 브레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브레인의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미 길이 뚫려 있는, 그러니까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리가 움직여?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를 가져갈 때 물론 브레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계통들이
시스템이라는 게 계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얘네들이 맞물려 가지고 무언가 하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동작이 만들어지는구나. 무조건 뇌만이 아니라 뇌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시스템 시오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시오리를 기반으로 가지는 이 과제지향 훈련은 기존의 치료 방법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모터 컨트롤 책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옛날에 수학의 정석도 맨날 행렬, 막 집합 이런 것만 많이 보듯이 운동 조절 이런 거 1장만 많이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그게 뭐냐면은 뭐 엔바이러먼트 태스크 그다음에 그 뭐죠? 하나 갑자기 까먹었네. 그 인디비주얼 이렇게 세 가지 나누면서 가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보면서 그거를 적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 시오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직계층 이론이고 뇌도 있지만 인디비주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도 다 다르고 내가 어떤 과제 주느냐마도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방법으로 통용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아, 과제지향 훈련은 좀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런 신경 촉진 치료들 같은 경우가 시작이 보통 1950년대고 이때 주장하는 것들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은 파실리테이션을 잘 시킬지, 촉진을 시킬지, 어떤 키포인트를 잡을지, 어떤 패턴을 만들지, 어떤 자극점을 줄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연구한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치료사가 어떻게 촉진점을 주고 어떻게 자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막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른 그 과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가가 딱 나오느냐는 어,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밝혀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 효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약간 더 굉장히 많이 숙련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련되게 연습을 하면서 과정을 가져가야지 뭔가 그런 그 내가 조금 더 스킬풀하게 되고 그 치료들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딱 접근이 돼서 요렇게 치료하면은 요렇게 좋아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과제지향 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테크닉을 배우러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뭔가 그 치료적인 그 내가 성숙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적인 부분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Evidence Based Practice, EBP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 연구라던가 이런 과학적 지식, 학문, 학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스킬풀하게 점점점 뭐 치료에 대한 그런 캐파가 좀 넓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EBP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임상 초년생 선생님들이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에비던스 인플루언스드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인 내 경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3에서 5년 차 이상의 선생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외부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메타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배운 건 요거지만 내 방식대로 뭔가 좀 바꿨을 때 요렇게 하니까 효과가 더 좋아. 이거는 다 좋은데 이런 친구들이 오면은 더 좋아. 아니면은 어떤 친구들은 요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적용이 되지 않던데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안 되지? 이런 메타인지들이 생기면서 뭐가 되냐면은 점점점 치료 스킬들이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연차가 조금 저연차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거는 EBP예요. 그런데 이 EBP적인 부분에서 토나는 뭘 제시하냐면은 정말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논문 있잖아요. 좋은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독창성이나 뭐 그런 임상에서의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좋은 논문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잘 써서 내가 이거를 보고 잘 재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연구거든요.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컨셉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 컨셉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을 내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한 부분이
연구에 나온 것처럼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끔 이 친구들이 좋아질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음, 좋은 치료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들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발전되고 시스템 시오리가 다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토나 학회에서 하는 것보다 테크닉적인 면, 핸들링적인 면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배우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토나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또 기존에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항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반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또는 그럴 거예요. 나 학교에서 배운 거랑 임상에서는 너무 다른데? 저연차 때?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에서 배운 게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임상에서 적용됐을 때 내가 정말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토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져라고 했을 때 근간은 움직임에 대한 근간은 시스템 시오리적인 접근법을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 시스템 시오리에서 이야기하는 컨셉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그러면은 정말 좋아진다면은 이게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신경 운동 체계는 매일같이 적응하고 또 다시 재조직화하면서 이 시냅스는 계속 변화를 합니다. 이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냐면은 오늘 하루 또는 내일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유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시냅스가 매일같이 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냅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산으로 그리고 교차해가지고 그물망을 이루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절분절들이 다 인터랙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나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데 척수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6번이 다쳤다고 해서 6번만 있는 게 아니라 5번과 7번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인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문제는 없는 부위지만 거기가 또 비사용성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움직임을 그러니까 그 신경 활성화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은 분명히 좋은 아답티브 체인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흥분성 입력 강화, 왜 이렇게 백열전등 같은 경우 이렇게 켜지는 경우에 탁 켜지는 게 아니라 탁탁탁 타다다닥 하면서 탁 켜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질 때 썸메이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시차적 적응을 주는지 공간적으로 여러 개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 강화가 생기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흥분성 입력 강화 마찬가지, 억제성 입력 억제도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반응성 강화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뭐 이렇게 더 나가고 줄어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파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시냅스가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그 가지들이 내가 원래 갔던 가지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지들이 이렇게 스프라우팅 돼가지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스프라우팅만 되는 게 아니라 언마스킹 세오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비 길 같은 거죠. 평상시엔 작동하지 않고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얘네들이 쓰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여기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 언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나오면서 가면을 벗듯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스프라우팅 되면서 덴드라이트들이 시냅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빌드업들이 생기고 또 센스티비티가 막 증가되는 거예요. 리세터가 이 센스티비티가 증가가 되니까 똑같은 전달 물질이 와도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은 더
그런 시냅스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운동 조절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날에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그 아동의 뭐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처음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더 좋아졌어. 그날 하면서. 그럼 그 좋아진 것들이 왜 좋아지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흥분성 입력 강화와 억제성 입력 억제 신경세포의 반응성 강화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 운동 조절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흥분성 입력 강화, 억제성 입력 억제, 신경세포의 반응성 강화들을 막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강하게 흥분시킬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 강화예요. 롱텀 포텐테이션인데, 그러니까 운동 재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 환자분들 운동을 시킬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오늘 뭔가 내가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경험도 해봤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동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왔더니 똑같은 거야. 원래대로 그 우리가 어제 획득한 그 동작들을 수행을 전혀 못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치료사와 환자는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 나 잘못, 어제 치료를 잘못했나? 어제 치료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전혀 완전 잘못 생각한 거야. 환자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장기적인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롱텀 포텐테이션이. 장기적인 강화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웠는데, 열심히 해가 10개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잠을 푹 잤어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어제 공부했던 영어 단어 다 기억이 나나? 싶어가지고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개 중에 5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5개는 막 헷갈려. 기억이 잘 안 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 어제 전날에 공부 제대로 못했네. 에이, 제대로 뭐 안 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까먹었네? 다시 봐야지. 또 외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됐더니 10개 중에 9개는 맞췄는데 1개를 틀렸어. 이거구나. 다시 또 막 외워. 보통 이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학습이에요, 러닝. 뭐냐면, 우리 머리도, 뇌도 일정한 용량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어떻게 해마라는 기간에서 이 그날 획득한 정보들 중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장기 기억의 저장 장치로 전송을 시켜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래서 토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터 러닝, 모터 리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 학습이란 표현을 써요. 치료라는 표현을 보다 운동 학습, 트레이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면 똑같이 움직임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학습했네. 이거 나한테 불필요할 것 같은데 난 공간도 적은데 됐어 버려. 다음날이 됐으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얘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얘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우리는 얘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저장 장치에 이동을 시키는 친구한테 무슨 설득을 시켜야 되냐면은 이거 내 몸에 굉장히 필요한 거야 라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영어 단어 다시 또 외우듯이 반복. 틀린 거 또 틀려.
그러면은 오답 노트, 또 반복. 여러분도 공부할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날 했던 거를 다음에 또 반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샌가 여기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난 분명히 맨날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왜 안 좋아집니까? 왜 맨날 까먹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운동 학습에 대한 스킬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우리는 반복을 하더라도 반복 없는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반복 없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다이내믹한 프로세싱을 줘야지 굉장히 강하게 러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는 아답테이브,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적응.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환자분들은 이 적응을 굉장히 잘하세요. 뭐에 대한 적응? 자극에 대한 적응. 일단 자극 자체도 받아들이기를 좀 싫어하시고 머릿속에서 귀찮아, 안 받아, 부담스러워, 힘들어. 어 그러기 때문에 싫은데 거기다가 자극을 맨날 똑같은 거 넣으면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다 제껴라 이러면서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적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 연인이랑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 이제 썸 타는 사이예요. 처음에 썸 타는 사이라서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바깥에 이제 공원에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걷다가 서로 손이 이렇게 싹싹 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대 연인이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말하는 게 머릿속에 들려요? 뭐 그날의 날씨가 느껴져요? 아니, 내 모든 신경세포는 다 어디로 가 있어? 손으로. 어, 손. 손에 지금 내 이 친구랑 지금 드디어 뭔가의 그런 스킨십이 이루어졌어. 이러면서 막 여기에 막 온갖 집중이 다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잡고 그 뭐 한강을 데이트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또 뭐 여러 10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한 10분만 지나도 어떨 것 같아요? 이 잡고 있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일까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잡고는 있는 거는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대화의 주제로 바뀌겠죠. 그게 뭐예요? 아답테이션 된 거죠?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대의 연인이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 긁어. 그러면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냥 난 잡고 있는 손이었고 서로 그냥 그냥 면적이 만나 있는 거잖아요. 만나 있는 건데 갑자기 내 손가락을 막 이렇게 긁고 아니면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 해. 아니면 이렇게 막 쓰다듬어줘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모든 또 신경세포는 모든 내 뒤통수에 있는 감각이 전부 다 어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 손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지지각이 활성화되죠. 이거는 무슨 의도지? 뭐지? 온갖 생각이 막 들을 거야. 그게 뭐예요? 잡는 건 똑같아. 거기다 긁는 거 하나 줬는데,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예요? 완전 다르죠?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적응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준다면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습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거 설명했어요.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하는데 어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자극점을 주고 서포트하는 것도 좋겠지만 토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서포트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과하게 약간의 미니멀 서포트 당연히 필요하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은 너무 과하게 한다면은 이건 이 친구가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친구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 장난감이든 아니면 뭐 드럼 스틱이든 무언가를 주면서 만들어주는 게 조금은 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뭐 크기가 다른 거라던가 촉감이 다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무게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하는 방법이 다른다던가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다던가 이게 뭐예요? 다이나믹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계획을 프리모터 에리어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제 베이지아 강글리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뻗어 나갈 텐데 이 베이지아 강글리아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렇게 티맵에서 나 어디 갈래 이러면은 세팅을 최적의 경로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적의 신경의 그런 모터 유닛에서부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주는 게 베이지아 강글리아인데 길을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 성인 환자분 아니 뭐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 환자도 그렇고 근데 성인 친구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거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든 친구든 가족들한테 내 손바닥 쳐봐 10번 쳐봐라고 했을 때 뭐 TV 보고 있어야 돼 상대방은 쳐봐 이러면은 보지도 않고 노루구로 막 칠 거예요. 아니면은 근성근성 치지. 근데 갑자기 그 손을 자 요렇게 해서 내 손가락 한번 쳐볼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냥 이렇게 치다가 이게 타겟팅 해야 되잖아요. 쳐다보게 되죠. 목의 헤드에 대한 컨트롤이 나오고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손도 컨트롤하게 돼요. 완전 다른 개념이 나와요. 아니면은 뭘 잡아봐 이러면서 종이컵을 잡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종이컵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잡으라고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진짜 신기하다라니까. 똑같은 종이컵인데 물이 가득 차 있냐 가득 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피드 포워드가 달라요. 음. 그리고 피드 포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것도 달라요. 갑자기 거기다가 물에 종이컵에다가 염산을 가득 채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준다고 쳐보세요. 완전 긴장돼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자겠죠. 엄청나게 코액티베이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다양하게 이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게 이 성공적인 운동 재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